며느리가 내 밥에 약을 타워. 이 고민형이 다 듣고 있었다고. 화려했던 칠순 잔치가 끝난 밤 손녀가 두고 간 고민영이 아들의 끔찍한 폐륜 계획을 폭로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모든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확실해? 그 약 치매 증상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 걱정 마. 원장님이 그랬어. 선망 증세랑 구분 못한다고. 어머님, 이번 검진 때 그냥 멍하니 계시기만 하면 돼. 그럼 바로 요양원 프리패스야. 내 인생의 칠순 잔치가 끝난 지 불과 3시간 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를 들었다. 판사의 엄숙한 선고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손녀가 두고 간 낡고 귀여운 고민형의 뱃속에서 흘러나온 기계음.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을 난도질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밤 공기가 유난히 살을 애는 듯 차갑다. 거실 한 구석엔 식담한 소갈비찜에 기름진 냄새와 반쯤 녹아내린 생크림 케이크의 달큰한 향이 뒤섞여 비릿하게 떠다닌다. 불과 3시간 전 이곳은 전쟁터 같은 축제의 장이었다. 아니, 나는 오늘 하루만큼은 이 집의 여왕이었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100세까지, 아니 200세까지 사셔야죠. 술 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목청을 높이던 내 아들 성훈이. 어머님, 오늘따라 피부가 소녀 같으세요. 이 잡채 좀 드셔보세요.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시금치 대신 미나리 넣었어요. 세상 둘도 없는 효부인 양 눈웃음을 치며 내 입에 음식을 넣어주던 며느리 미진이. 친척들의 박수 소리, 샴페인이 터지는 소리,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이 거실을 가득 메웠었다. 나는 그 소음들이 영원할 줄 알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가정이라는 성벽이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지금 이 넓은 아파트는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하다. 부엌에서 홀로 돌아가는 식기세척기의 웅웅거리는 기계음만이 이 집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근근히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아이고 삭신이야. 화려했던 파티의 대가는 늙은 육체에 고스란히 남는다.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습관처럼 소파 밑과 테이블 아래를 훑쳤다. 칠칠 맞은 손자 녀석이 또 비싼 게임기라도 두고 가지 않았나 해서다. 그때 소파 다리 사이로 삐죽 튀어나온 갈색 털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손녀 지민이가 보물단지처럼, 아니 제 분신처럼 아끼는 고민형 나나였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잘 때마다 끼고 잔다며 사춘기 소녀의 예민함을 잠재워주던 그 인형. 아마 정신없는 와중에 놓고 간 모양이다. 나는 인형을 집어들어 무릎 위에 올렸다. 군데군데 털이 빠지고 때가 탄 인형에서 손녀의 샴푸 냄새가 났다. 이 녀석 내일 학교 가려면 이거 없어서 잠이나 잤으려나. 내일 아침 일찍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인형의 배를 무심코 쓰다듬었다. 보드라운 털 감촉 아래로 딱딱하고 차가운 이물감이 느껴졌다. 녹음 기능이 있는 인형이었다. 지난 설날 지민이가 자랑했었다. 할머니, 여기 누르면 녹음된다? 내가 노래 불러줄까? 혹시 지민이가 할머니 생일이라고 노래라도 녹음해두고 일부러 놓고 간 걸까? 칠순 노인의 주책맞은 기대감이었다. 보물찾기 쪽지를 발견한 아이처럼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형의 왼쪽 발바닥에 숨겨진 재생 버튼을 꾹 눌렀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들으시면 전화. 손녀의 맑고 명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지려던 찰나였다. 치직하는 기계적인 잡음과 함께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혀 다른 공기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아, 진짜. 오늘따라 어머님 눈치 정말 없으시네. 그깟 잡채가 뭐라고 계속 입에 넣어달래? 침 튀기게. 내 귀를 의심했다. 며느리 미진이었다. 방금 전까지 내 팔짱을 끼며 어머니 사랑해요를 속삭이던 그 아이. 내 입에 묻은 양념을 맨손으로 닦아주던 그 아이가 나를 향해 침이 튀어서 더럽다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 단순한 고부간의 뒷담화 정도였다면 가슴 한켠이 쓰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목소리는 차원이 달랐다. 야, 소리 낮춰. 지민이 듣는다. 지민이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 침착함이 나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지민이 학원 갔어. 자기야, 근데 그 변호사님 확실해? 치매 판정만 받으면 성년 후견인 지정 바로 되는 거.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뱃속에 들어차 있던 공기가 일순간에 진공 상태로 변해버린 듯했다. 성년 후견인, 치매 판정,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30년 전 대학병원 신경과 수간호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돌봤던 나였다. 성년 후견인 제도가 악용될 때 멀쩡한 노인이 어떻게 법적으로 무력화되는지 그 과정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목격했던 나였다. 그렇다니까. 내가 몇 번을 확인해. 아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다. 일단 어머니 정신 온전치 못하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그 땅이고 집이고 관리 처분권 다 나한테 오는 거야. 손에 쥔 고민형이 갑자기 맹독을 품은 뱀이라도 된 것처럼 차갑고 미끌거렸다.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내 뇌는 본능적으로 그 다음 이어질 끔찍한 진실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사업 자금 급한 불 끄려면 어쩔 수 없어. 어머니 저대로 두면 기분이 뭐니 하면서 엄한데 돈 다 쓰실 분이야. 우리 목 챙겨야지. 아들은 내 재산을 우리 몫이라고 불렀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뒤집었으며 손가락이 휘어지도록 일해서 번 돈. 남편이 죽고 나서도 악착같이 지켜온 그 땅과 집을 놈은 이미 자신의 지갑 속에 든 현금처럼 여기고 있었다. 솔직히 어머님도 그게 편하실걸? 그 좋은 요양원에서 친구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낫지. 우리가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냄새나는 노인네 비위 맞추는 거. 나도 이제 신물나. 냄새나는 노인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 한가운데를 꿰뚫었다. 나는 항상 깨끗하려 노력했다. 혹여나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봐 하루에도 2번씩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비싼 향수는 못 써도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도록 빨래에 집착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나는 그저 냄새나는 짐짝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뒤에 숨어 있었다. 약은? 아들의 짧은 물음.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대답에 나는 내 귀를 도려내고 싶었다. 준비했지. 밥에 섞을 거야. 서서히 멍해지는 거라 의사들도 몰라. 이번 주말 검진 날짜 잡히면 바로 시작해. 녹음기가 툭 끊겼다.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아까의 평온했던 정적은 온데간데 없었다.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듯한 끈적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바닥에 떨어진 고민형의 까만 플라스틱 눈동자가 조명을 받아 번들거리며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이게 꿈인가? 제발 꿈이었으면.
눈을 뜨면 다시 잔치 중이고 아들이 어머니 사랑해요 하며 웃어주는 그런 꿈이었으면. 하지만 내 무릎 위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너무나 생생했다. 방금 들은 건 분명 내 아들 성훈이었다. 내가 배 아파 낳아 금지옥엽 길러낸 내 아들. 그리고 딸이 없다며 살갑게 내 품을 파고들던 며느리. 그 아이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내 밥상에 약물을 타겠다고 모의하고 있었다. 입 밖으로 터져나온 건 비명도 욕설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닌 덫에 걸린 짐승의 신음이었다. 오늘 아들이 건네던 따뜻했던 술 한 잔이 사실은 예행 연습을 위한 독배였다. 며느리가 웃으며 넣어주던 잡채는 사육사가 도축 직전에 짐승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먹이였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미친 듯이 떨려왔다.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초적인 공포였다. 가장 믿었던 나의 피와 살을 나눈 존재들이 나를 죽음보다 더한 곳으로 가두려 한다는 공포. 내 정신을 파괴하고 내 존엄을 짓밟고 나를 껍데기만 남은 인형으로 만들어 요양원 독방에 처박으려 한다는 사실. 도망쳐야 한다. 본능이 소리쳤다. 당장이라도 지갑을 챙겨 이 집을 뛰쳐나가야 한다. 경찰서로 갈까?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로? 하지만 수화기를 든 내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신고하면? 경찰이 칠순 노인의 말을 믿어줄까? 아들이 나에게 약을 먹여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말을? 그들은 그저 노인의 망상이라고 혹은 흔한 가정 불화라고 치부할 것이다. 증거는? 이 고민형 속의 녹음? 이걸 들고 경찰서에 가면 아들은 분명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오해하신 거다라며 눈물 연기를 펼칠 것이다. 사람들은 멀쩡해 보이는 명문대 출신 아들의 말과 흥분해서 날뛰는 노인의 말 중 누구를 믿을까? 결과는 뻔하다. 나는 다시 이 집으로 돌려보내질 것이고 놈들은 계획을 앞당길 것이다. 그때는 정말로 내가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아까 먹은 갈비찜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것 같았다.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가려던 찰나였다. 띠로리.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누구지? 성훈이니? 미진이니? 설마 지금 당장 그 약을 먹이러 온 거니? 나는 바닥에 떨어진 고민형을 낚아채 소파 쿠션 뒤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거실을 향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저벅. 다가온다. 나의 사형 집행이니. 저벅. 거실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엇박자로 귓가에 울렸다. 나는 소파 쿠션 뒤에 숨긴 고민형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웅크리고 떨리는 손을 허벅지 사이에 끼워 넣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익숙한 중저음의 목소리. 아들 성훈이었다. 그가 거실 불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다. 말끔한 정장 차림, 반듯하게 넘긴 머리, 그리고 손에 들린 하얀색 쇼핑백.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나를 향해 효심 가득한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이 녹음기 속에 악마와 겹쳐 보이며 시야가 어지럽게 흔들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평소와 똑같았다. 그 평범함이 나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폐륜을 저지르러 온 사람의 얼굴에 뿔이라도 달려있다면 차라리 피하기라도 쉽지. 저렇게 선량하고 말끔한 얼굴로 부모를 생매장하러 올 수 있다는 사실이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창백하신데 성훈이 내게 다가오며 물었다. 그의 눈동자가 내 얼굴을 빠르게 훑었다. 걱정? 아니, 탐색이었다. 혹시라도 자신이 나간 사이 내가 무슨 낌새를 챘는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눈빛. 나는 침을 꼴깍 삼켰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어 찢어질 듯 아팠다. 아니다. 그냥 갈비찜이 얹혔는지 속이 좀 더부룩하구나.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갈라져 있었다. 아들은 안도하는 듯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아,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미진이가 어머니 소화 안 되실까봐 걱정돼서 약 좀 챙겨드리라고 해서 왔어요. 그가 쇼핑백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유리병이었다. 소화제예요. 이거 드시고 주무시면 한결 편하실 겁니다. 그가 약병 뚜껑을 따서 내게 내밀었다.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렸다. 저게 미진이가 말한 그 약일까? 서서히 멍해진다는 약. 의사들도 선망과 구분하지 못한다는 그 약물. 순간 아들의 손을 쳐내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다. 이 썩을 놈아, 여기 독을 탔느냐? 하고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입술을 깨물어 그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아들은 당황하겠지만 곧바로 어머니가 취하셨나 보다, 정말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보다 하며 나를 제압하려 들 것이다. 건장한 40대 남성을 70대 노파가 완력으로 이길 수는 없다. 게다가 증거는 소파 뒤 고민형은 법적 효력이 불분명했고 이 약병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은 증명할 길이 없다. 오히려 나의 발작은 그들이 원하는 치매 진단의 완벽한 구실이 될 뿐이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미묘한 조급함이 섞였다. 내밀어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일까 아니면 흥분일까? 나는 30년 전 대학병원 신경과 병동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나는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본 수간호사였다. 의사보다 더 먼저 환자의 상태를 읽어내고 보호자들의 거짓말을 간파해내던 나였다. 은퇴 후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뚜껑만 열다 보니 잊고 있었던 감각. 차갑고 날카로웠던 내 진짜 본능이 생존의 위기 앞에서 깨어났다.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어 있고 호흡이 평소보다 약간 빠르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극도의 긴장 상태라는 증거다. 저 약은 가짜 소화제다. 확신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마시지 않으면 의심을 살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받아들었다. 고맙다. 안 그래도 속이 답답했는데. 그리고 약병을 입으로 가져갔다. 아들의 시선이 내 손에 고정되었다. 꿀꺽 하고 그의 목을 대가 움직였다. 나는 약병을 입술에 대는 척하며 아주 살짝 혀끝만 적시고는 고개를 뒤로 젖혀 마시는 신용을 했다. 액체가 입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혀끝에 닿은 맛은 소화제 특유의 박하향이 났지만 끝맛이 묘하게 비릿하고 썼다. 나는 재빨리 입을 손으로 가리며 마시지 않은 액체를 소매 끝에 뱉어내듯 흡수시켰다. 다 시원하구나. 연기였다. 내 인생 70년 만에 처음 해보는 목숨을 건 메소드 연기. 아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긴장이 풀린 듯 어깨가 내려갔다. 이제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병원 예약해뒀어요. 그냥 정기 검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검진. 그들이 말한 디데이였다. 알았다. 조심히 가거라.
아들이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화장실로 뛰어갔다. 세면대 앞에서 입안을 10번도 넘게 헹궈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 뒤에서 곰인형을 꺼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돋보기를 끼고 책상 앞에 앉았다.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병원 재직 시절 환자들의 증상과 보호자들의 특이사항을 기록하던 업무 수첩이었다. 그들은 내가 치매이길 원한다. 그렇다면 기꺼이 되어주마. 그들이 원하는 증상이 무엇인지, 의사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오진을 내리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어설픈 연기는 안 된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되어야 그들을 속일 수 있다. 나는 수첩을 펼쳐 빈 페이지에 펜을 꾹꾹 눌러 적기 시작했다. 1. 시간 진압력 상실 낮과 밤 혼동하기. 2. 단기 기억력 장애 방금 한 말 반복하기. 3. 감정 조절 실패 갑작스러운 분노와 울음. 4. 피해 망상 누군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기. 글씨를 써 내려가는 내 손은 분노로 떨렸지만 머릿속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나는 이제부터 며느리 미진이와 아들 성훈이가 연출하는 이 싸구려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각본은 내가 다시 쓴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가두는 결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의 감옥에 가두는 결말로.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아까 그 빈 약병을 집어들었다. 내용물은 내 소매에 버려졌지만 병은 증거가 된다. 나는 지퍼백을 찾아 약병을 밀봉하고 그것을 곰인형의 배를 갈라 손뭉치 사이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나나야, 잘 부탁한다. 이게 우리 무기다. 그때 식탁 의자에 걸쳐둔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며느리.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약효가 도는지 떠보려는 것일까?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목소리의 톤을 조절했다. 조금 느리게 그리고 약간은 몽롱하게. 여보. 세요? 어머님, 저예요, 미진이. 그이 다녀갔죠? 약은 드셨어요? 목소리가 상냥하다. 가증스러울 만큼. 그래. 성훈이가 주고 갔어. 근데 얘가 언제 왔다 갔더라? 방금인가? 나는 의도적으로 횡설수설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억눌린 웃음소리가 느껴지는 듯했다. 네, 어머님. 방금 다녀갔잖아요. 약 드셨으면 푹 주무세요. 내일 뵈어요. 뚝. 전화가 끊겼다. 그들은 지금쯤 축배를 들고 있을까? 약발이 기가 막히게 듣는다며 늙은이가 벌써 오락가락한다고 키득거리고 있을까? 웃어라. 실컷 웃어더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나는 거실에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밤과 낮을 혼동하는 노인,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연기 과제였으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형광등 불빛만이 시리게 빛났다. 나는 소파 한가운데 꼿꼿이 앉아 내 집을, 아니 내 전장을 응시했다. 나는 더 이상 힘없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자 이 집의 유령이 될 것이다. 자, 게임을 시작하자. 아침 7시. 나는 의도적으로 거실 불을 끄지 않고 밤을 꼬박 새웠다.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이 정도의 피로는 병원 근무 시절 수없이 겪어본 일이다. 오히려 잠을 못 자서 퀭해진 눈과 푸석한 얼굴이 내 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분장이 되어줄 것이다.
띠띠띠띠.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예상대로 며느리 미진이다. 평소라면 10시나 돼야 느긋하게 오던 애가 오늘은 아침부터 서두른다. 내가 밤새 약에 취해 쓰러지진 않았는지 혹은 진짜로 미쳐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지. 나는 소파에 앉아 허공을 멍하니 응시했다. 초점 없는 눈, 반쯤 벌린 입. 밤새 연습한 선망 초기 증상의 표정이다.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미진이가 현관에 들어서며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누구세요? 미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황스러움 뒤에 숨겨진 쾌재. 그녀의 입꼬리가 실룩이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어머님, 저 미진이잖아요. 며느리, 왜 이러세요, 정말. 아, 미진이. 그래, 미진이지. 근데 지금이 밤이니? 왜 이렇게 캄캄해? 창밖은 이미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미진이는 창문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짐짓 걱정스러운 척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지금 아침이에요. 밤새 불 켜놓고 계셨어요? 아이고, 약 기운이 너무 샜나? 속으로는 약효 죽이네 하고 있겠지.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부산스럽게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나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식사하셔야죠. 화장실. 좀. 화장실에 들어와 문을 잠그자마자 나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거울 속의 내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작전 2단계. 도청장치 설치다. 나는 낡은 파우치에서 오래된 스마트폰 공기계를 꺼냈다. 남편이 쓰던 구형 모델인데 내가 몰래 충전해두고 녹음 앱을 켜두었다. 이걸 어디에 숨겨야 할까? 거실? 부엌? 아니다. 그들이 가장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은 따로 있다. 성훈이의 서재. 그곳에 금고가 있고 땅 문서와 관련된 서류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물을 내리는 소리를 크게 내고 화장실을 나왔다. 그리고 비틀비틀 방향 감각을 상실한 노인처럼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어머님, 거긴 안방 아니에요. 미진이가 국자를 든 채 달려왔지만 나는 이미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선 뒤였다. 아이고, 여기가 어디야? 내 방이 어디더라? 나는 짐짓 혼란스러운 척하며 책장 쪽으로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그 짧은 찰나 내 손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책장 맨 윗칸 성훈이가 모아둔 두꺼운 법학 서적들 뒤틈새. 그곳에 녹음이 켜진 공기계를 밀어 넣었다. 어두운 틈새라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머님, 이쪽이라니까요. 나오세요, 얼른. 미진이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나는 힘없이 끌려 나오며 등 뒤로 닫히는 서재문을 곁눈질로 확인했다. 덫은 놓았다. 이제 먹이가 걸려들기만 하면 된다. 식탁에는 멀건 흰죽이 차려져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든 손을 덜덜 떨며 죽을 입으로 가져갔다. 흘리고 묻히고. 미진이는 혀를 차며 티슈로 내 입을 닦아주었다.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주말에 병원 꼭 가봐야겠어요. 예약해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응, 병원 가야지. 머리가 자꾸 윙윙거려. 연기는 완벽했다. 미진이는 내 상태를 확신한 듯했다. 그녀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녀의 동태를 살폈다. 그녀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거리가 멀어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이 한껏 상기되어 있었다. 아마 성훈이에게 보고하는 중이겠지.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다고,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점심때가 되자 미진이는 잠깐 장 좀 보고 올게요라며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시간이 없다. 그녀가 돌아오기 전까지 1시간. 나는 곧장 서재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몰래 카메라라도 설치해뒀을까봐 조심스러웠다. 일단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다행히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다. 놈들은 아직 나를 감시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것이다. 나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긴 유품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인감 도장과 내 인감 도장이 함께 들어있다. 성훈이가 노리는 건 이것들이다. 성년 후견인이 되면 이 도장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나는 도장들을 꺼내 내 속옷 서랍 깊숙한 곳, 양말 뭉치 속에 숨겼다. 그리고 문방구에서 사온 싸구려 막도장을 대신 상자에 넣어두었다. 가짜를 훔쳐가서 실컷 좋아해봐라. 나중에 등기소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테니까. 작업을 마치고 다시 소파에 앉아 고민형 나나를 품에 안았다. 나나의 뱃속에는 어제 확보한 약병과 내 치밀한 계획이 적힌 메모가 들어있다. 이 인형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내 아군이다. 저녁이 되자 성훈이가 퇴근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내 방을 힐끔 보더니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미진이도 뒤따라 들어갔다. 방문이 닫혔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아까 설치한 공기계가 저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나는 방문에 귀를 대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용을 하며 걸레질을 하는 척 서재 문 근처로 다가갔다. 미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자기야,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 어머님 화장실도 못 찾으시고 죽도 질질 흘리시더라니까? 성훈이의 웃음소리. 그래, 약효가 생각보다 빠르네. 변호사 말로는 이 정도면 2주 안에 판정 가능하대. 그리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금고를 여는 소리다. 땅 문서. 이거 시세가 벌써 20억이 넘었어. 이거 처분해서 내 빚 갚고 남는 건 자기 명의로 돌려줄게. 고생했잖아. 20억. 내 피땀의 가치를 놈들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을 빚 갚는 데 쓴다고? 성훈이가 사업 자금 문제로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빚이라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 녹음기에는 다 담겼을 것이다. 그들의 탐욕, 범죄 모해, 그리고 빚의 존재까지. 나는 엎드린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다.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나는 깜짝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성훈이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머리 위로 떨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해맑고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동전이 굴러가서 100원짜리. 성훈이는 혀를 찢찼다. 아이고 어머니, 일어나세요. 바닥 차가워요.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건 짐승을 도축장으로 끌고 가는 주인의 손길이었다. 나는 그의 부축을 받으며 안방으로 끌려갔다. 자리에 눕자마자 성훈이가 말했다. 어머니, 내일은 지민이가 잠깐 들를 거예요. 학교 과제 때문에 뭐 가져갈 게 있다나 봐요. 지민이, 내 손녀.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지민이가 온다. 이것은 기회다. 아니, 유일한 탈출구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불 속에서 내 손은 고민형 나나를 힘껏 움켜쥐었다. 내일이다.
내일 지민이가 오면 나는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철없는 중학생 손녀가 과연 내 편이 되어줄까? 자기 부모를 고발해야 하는 잔인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천장을 노려보았다. 사냥꾼은 덫을 놓았고 이제 몰입꾼이 필요하다. 지민아, 할머니를 도와다오. 아니,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추악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내일의 연극을 위해, 그리고 내일 맞이할 새로운 국면을 위해 밤새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오후 4시,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내려오는 소리처럼 들린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입을 반쯤 벌린 채 텔레비전을 응시하고 있다. 화면 속에선 트로트 가수가 반짝이는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오직 현관문 쪽으로 곤두선 신경만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떨리고 있을 뿐이다. 오늘이다. 지민이가 오는 날,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나를 꺼내줄 유일한 동아줄. 하지만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일지 튼튼한 생명줄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엌에선 며느리 미진이가 과일을 깎고 있다. 그녀는 나를 감시하기 위해 오늘 약속도 취소하고 집에 눌러앉았다. 사각, 사각. 배껍질을 깎는 소리가 섬뜩하다. 어머님, 지민이 오면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웃기만 하세요. 아셨죠? 미진이가 칼을 든 채 뒤를 돌아보며 상냥하게, 그러나 뼛속까지 서늘한 경고를 날린다.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민이. 사탕 줘야지. 잘하셨어요. 그녀가 만족스러운 듯 다시 칼질을 시작한다.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킨다. 그래, 나는 지금 미친 노인네다. 손녀에게 사탕이나 주려는 상황 파악 못하는 망령든 할미다. 하지만 내 품속 카디건 안주머니에는 어제 확보한 그 가짜 소화제 병이 들어있다. 그리고 소파 쿠션 뒤에는 고민형 나나가 숨겨져 있다. 이 두 가지가 나의 무기다. 띠로리 마이너스. 경쾌한 도어락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할머니,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고 봄바람 같은 기운이 훅 끼쳐 들어왔다. 교복을 입은 손녀 지민이다. 땀에 젖은 앞머리, 등에 맨 커다란 가방, 그리고 한 손에 들린 스마트폰.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명랑한 중학생의 모습이다.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달려가서 저 아이를 껴안고 내 애미 애비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소파에 엉덩이를 본드로 붙인 듯 꼼짝하지 않았다. 아직이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며느리라는 감시자가 모든 걸 차단할 것이다. 어머, 우리 딸 왔어? 하고는 미진이가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간다.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린다. 혹시라도 내가 발작을 하거나 헛소리를 해서 딸에게 충격을 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 가증스러운 모성애다. 자기 시어머니는 약 먹여 요양원에 보내려는 여자가 제 딸의 정서는 끔찍하게 챙기는 꼴이라니. 응, 과제 때문에 뭐 좀 가지러. 할머니, 잘 계셨어? 지민이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내게로 달려온다. 나는 짐짓 멍한 표정으로 지민이를 올려다보았다. 누구? 지민이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할머니, 나 지민이잖아. 손녀딸. 지민이가 당황해서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다. 이 아이의 체온만이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온기다. 아, 지민이. 우리 강아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민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만지고 싶었다. 미진이가 재빨리 우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지민아, 할머니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 약 기운 때문에 자꾸 깜빡하시네. 얼른 방에 가서 짐 챙겨. 엄마가 배 깎아놨어. 엄마, 할머니 왜 이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잖아. 나이 드시면 다 그래. 얼른 들어가. 미진이는 지민이를 억지로 내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이대로라면 기회는 없다. 지민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미진이는 나를 안방에 가두거나 지민이를 빨리 내보낼 것이다.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나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떼를 쓰는 척했다. 나나 어디 갔어? 내 곰돌이. 갑작스러운 내 행동에 미진이가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님, 나나라니요? 그건 지민이 거잖아요. 곰돌이죠. 곰돌이. 나는 어린아이처럼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미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때 지민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맞다. 나 나나 가지러 온 거야. 저번에 여기 두고 갔잖아. 지민이가 거실을 두리번거렸다. 나는 슬쩍 눈동자를 굴려 소파 뒤를 가리켰다. 아주 찰나의 순간 미진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나는 지민이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가 다시 소파 뒤를 눈짓했다. 찾아라. 그리고 들어라. 내 간절한 텔레파시가 닿았을까? 지민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소파 뒤로 다가갔다. 여기 있네. 지민이가 곰인형을 꺼내 들었다. 먼지투성이가 된 나나. 그 뱃속에 나의 절규가 진실이 담겨 있다. 엄마, 나 이거 가져갈게. 그래, 얼른 가져가서 빨아. 더러워 죽겠네. 미진이는 인형 따위엔 관심 없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나를 입 다물게 하는 것뿐이었다. 지민아, 엄마랑 잠깐 부엌 갈까? 맛있는 거 싸줄게. 미진이가 지민이를 부엌으로 유인하려 했다. 안 돼. 이대로 보내면 안 된다. 지민이가 여기서 내 눈앞에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나는 갑자기 캑캑거리며 기침을 시작했다. 과장된 몸짓으로 가슴을 치며 물을 찾는 신용을 했다. 물 좀. 어머님. 미진이가 반사적으로 부엌으로 뛰어갔다. 지금이다. 단 30초. 며느리가 물을 떠오는 그 짧은 시간. 나는 벌떡 일어나 지민이의 팔목을 낚아챘다. 할머니? 지민이가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검지를 입술에 대고 쉬타는 신용을 했다. 내 눈빛은 더 이상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지민이는 내 돌변한 눈빛에 압도당한 듯 입을 다물었다. 나는 재빨리 내 품속에서 가짜 소화제 병을 꺼내 지민이의 교복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고민영의 왼쪽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귓속말을 했다. 나나, 발바닥, 들어봐. 지금, 당장. 속삭임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민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내 절박함에 눌려 홀린 듯 인형의 발바닥을 눌렀다. 빅 마이너스. 기계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확실해? 그 약, 치매 증상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아들의 목소리다. 지민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걱정 마. 원장님이 그랬어. 선망 증세랑 구분 못한다고. 며느리, 즉 지민이 엄마의 목소리다. 지민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부엌 쪽을 쳐다봤다. 물컵을 들고 오는 엄마의 발소리가 들린다. 나는 지민이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믿어라. 나를 믿어라. 지민이는 입을 틀어막았다.
녹음기 속 내용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어머니 저대로 두면 돈 다 쓰실 뿐이야. 냄새나는 노인네.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충격, 공포, 그리고 배신감. 16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잔혹한 진실이었다. 어머님, 물 여기 있어요. 미진이가 거실로 들어왔다. 지민이는 황급히 인형의 재생 버튼을 끄고 등 뒤로 감췄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미진이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채 내게 물컵을 내밀었다. 자, 드세요. 천천히요. 나는 물을 받아 마시며 곁눈질로 지민이를 살폈다. 지민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공포에서 혐오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민아, 너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미진이가 지민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오지 마. 지민이가 소리쳤다. 미진이가 멈칫했다. 왜 그래? 아니, 갑자기 배가 아파서. 나 화장실 좀. 지민이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똑똑한 아이다. 지금 엄마에게 따져 물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것이다. 미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갑자기 왜 저래? 사춘기인가? 그녀는 다시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10분 뒤 화장실 문이 열리고 지민이가 나왔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세수를 한 모양이다. 엄마, 나가야 돼. 학원 늦었어. 과일 먹고 가지. 아니야. 나중에 먹을게. 지민이는 신발을 신으며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 아까의 철없는 손녀의 눈빛이 아니었다. 슬픔과 연민, 그리고 단단한 결의가 담긴 눈빛. 그녀는 내게 다가와 나를 와락 껴안았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의 포옹. 할머니, 건강해야 돼. 알았지? 밥 잘 챙겨 드시고.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떼어내며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작게 접힌 쪽지였다. 나는 그것을 재빨리 소매 안으로 숨겼다. 다녀올게. 엄마도. 쉬어. 지민이는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문을 나갔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얘는 인사도 없이 가네. 미진이는 투덜거렸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방금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었다. 미진이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간 틈을 타 나는 소매 속에 쪽지를 꺼내 펼쳤다. 꼬깃꼬깃한 영수증 뒷면에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 할머니, 엄마 폰 클라우드 비번 알아. 912. 내 생일이야. 주머니에 넣은 약 내가 분석해 볼게. 절대 드시지 마. 조금만 버텨. 눈물이 핑 돌았다. 912. 지민이의 생일. 며느리는 제 딸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놓고 그 딸의 할머니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이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나는 쪽지를 입에 넣고 씹어 삼켰다. 종이의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그 맛은 달았다. 희망의 맛이었다. 나는 지민이가 앉았던 자리에 남은 온기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고맙다, 지민아.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텔레비전 화면을 보았다. 반짝이는 트로트 가수의 노랫소리가 이제야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귀는 다시 열렸다. 그리고 내 복수의 시계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며느리의 잠든 틈을 타 클라우드를 열 것이다. 그 안에 담긴
너희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까발려주마. 어머님, 저녁 드세요. 미진이가 죽을 들고 온다. 저 주간에 또 무엇을 탔을까? 나는 바보처럼 해벌쭉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응, 밥 줘. 기다려라. 내 연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금요일 저녁.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내일이면 그들이 말한 검진날, 즉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D-Day D-Day다. 거실엔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성훈이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며 뉴스를 보고 있고 미진이는 식탁에서 계속 손톱을 물어뜯고 있다. 초조함. 그들도 사람인지라 폐륜을 앞두고 불안한 모양이다. 아니, 정확히는 계획이 틀어질까봐 불안한 거겠지. 나는 이 불안에 기름을 부어주기로 했다. 너희가 엑셀을 밟고 낭떠러지로 질주하도록 내가 친절하게 길을 터주마.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진이가 또다시 투명한 액체가 든 약병을 들고 다가왔다. 지난 며칠간 나는 귀신 같은 솜씨로 약을 뱉어냈다. 솜에 적셔서 버리거나 화분에 뱉거나 옷소매로 훔쳐내거나 덕분에 거실 화분 하나가 시들시들해졌다. 식물도 못 견디는 독극물을 나한테 먹이려 들다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받아들고 익숙한 연기로 마시는 척했다. 꿀꺽. 잘하셨어요. 이제 주무세요. 미진이가 안도하며 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 대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땅. 미진이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성훈이도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뭐라고 하셨어요? 땅 문서. 어디 뒀더라? 나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꿈꼬대하듯 중얼거렸다. 그거 기부해야 하는데. 재단 이사장님이 내일 오시기로 했는데. 두 사람의 눈빛이 번개처럼 마주쳤다. 기부? 재단 이사장? 성훈이가 벌떡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기부라뇨? 아, 성훈이니? 우리 아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내 정신이 더 오락가락하기 전에 좋은 일하고 가야지. 내일 변호사 불러서 도장 찍기로 했어. 거짓말이다. 재단 이사장도 변호사도 부른 적 없다. 하지만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놈들의 탐욕에 불을 지피기에는. 성훈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내일이라니? 우리가 손을 쓰기도 전에 재산을 넘기겠다는 거야? 미진이가 성훈이 옆구리를 찔렀다. 자기야, 어떡해? 내일 검진받고 오면 늦잖아. 두 사람의 속삭임이 내 귀에는 쩌렁쩌렁하게 들렸다. 성훈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내게 물었다. 어머니, 그 땅 문서 지금 어디 있어요? 도장은요? 장롱. 깊은 곳에. 파란 보자기에. 나는 친절하게 가짜 위치를 알려주었다. 물론 그곳엔 내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서류와 막도장이 들어있다. 성훈이는 미진이에게 눈짓을 했다. 미진이가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가 파란 보자기를 들고 나왔다. 그녀의 손이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찾았어. 자기야, 이거 봐. 성훈이가 보자기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다. 내가 문방구에서 사온 싸구려 서류 봉투와 1,000원짜리 도장. 하지만 흥분한 그들의 눈에는 진품 명품으로 보일 것이다. 성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다행이다. 아직 안 넘겼어. 그때 나는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다. 아이고, 머리야. 내일 꼭 기부해야지. 우리 성훈이 복받게. 나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성훈이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미진이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나는 실눈을 뜨고 그들을 지켜봤다. 자기야, 계획 바꿔야겠어. 내일 검진이고 뭐고 필요 없어. 오늘 밤에 끝내자. 오늘 밤? 하지만 앰뷸런스는 내일 예약했잖아. 웃돈 주면 돼. 지금 당장 불러. 어머니, 저 상태로 내일 변호사 만나면 끝장이야. 기부한다고 도장 찍으면 우린 빈털털이라고. 걸려들었다. 그들은 제 발로 무덤을 파고 있다. 오늘 밤 그들이 나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준비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다. 미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네, 저기요. 예약 당겨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네, 추가 요금 드릴게요. 성훈이는 서류를 챙겨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내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이제 연민도, 효심도 없는 완벽한 타인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방에 가서 좀 주무세요. 그는 나를 억지로 일으켜 안방으로 끌고 갔다. 나는 힘없이 끌려가며 생각했다. 그래, 아들아.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구나. 마지막 기회조차 너는 돈다발과 맞바꿨구나. 침대에 눕혀진 나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고민형 나나를 꺼내 꽉 껴안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다. 나는 최면을 걸었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다. 사설 앰뷸런스 직원들이 들이닥칠 때의 공포, 강제로 결박당할 때의 모멸감,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다. 그때 내 베개 밑에서 진동이 울렸다. 지민이가 주고 간 엄마 몰래 숨겨둔 공기계였다. 문자가 와 있었다. 할머니, 약 분석 끝났어. 졸피뎀 성분이래. 수면 유도제야.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돼. 그리고 나 지금 경찰서 가는 길이야. 조금만 버텨. 경찰서. 16살 손녀가 제 부모를 신고하러 경찰서로 가고 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안하다, 지민아. 할미가 못나서 너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는구나. 하지만 내 덕분에 나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너를 살릴 수 있다. 나는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다. 혹시라도 들키면 안 된다. 나는 공기계를 다시 베개 깊숙이 찔러 넣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왔다. 저승사자들이 왔다. 쿵, 쿵, 쿵.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현관을 넘어 거실로 들어왔다. 성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좀 거칠게 반항하실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제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 동의하신 거죠? 네, 여기 서류요. 안방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끽.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산의 2명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뒤로 성훈이와 미진이의 차가운 얼굴이 비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들어와라. 여기가 너희들의 지옥이다. 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내 인생에서 가장 맑고 또렷한 눈빛을 쏘아보냈다. 누구냐?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사내들이 멈칫했다. 치매 노인이라더니 눈빛이 살아있는데? 성훈이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뭐해요? 얼른 모셔요. 발작 시작된 거예요. 사내들이 다시 성큼성큼 다가왔다. 나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꽃병을 집어들었다. 오지 마라. 내 발로 나가겠다. 하지만 내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공포였다. 나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지민이는 제 시간에 올 수 있을까? 사내의 투박한 손이 내 팔목을 낚아챘다. 비명과 함께 나는 침대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성훈이의 비열한 변명이 귓가에 웅웅거렸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고민형을 바라보았다. 나나의 까만 눈동자가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버텨요, 할머니. 조금만 더.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이 고통을 잊지 않으리라. 이 치욕을 뼈에 새기리라.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리라. 사내들이 나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에엥 마이너스. 구급차 소리가 아니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였다. 성훈이와 미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입가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왔구나. 내 작은 영웅이. 에엥 마이너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쩌렁쩌렁 울렸다. 성훈이와 미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내 팔을 잡고 있던 사내들도 멈칫하며 창밖을 내다봤다. 뭐야? 누가 신고했어? 성훈이가 당황해서 밖을 내다보려 했다. 나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지민이다. 내 손녀가 해냈다. 이제 저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치면 이 지옥 같은 연극도 끝이다. 그런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고 있었다. 에엥. 소리는 우리 동을 지나쳐 옆동 혹은 그 너머 도로로 빠르게 사라져갔다. 그냥 지나가는 건가? 미진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성훈이도 창밖을 확인하더니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씨, 놀래라. 옆동에서 무슨 사고 났나 보네. 절망이었다. 지민이가 아니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순찰차였거나 다른 사건 출동 차량이었다. 희망이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뭐해요? 빨리 처리해요. 또 딴소리 나오기 전에. 성훈이가 사내들에게 소리쳤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사내들은 더욱 거칠게 나를 다루기 시작했다. 할머니, 협조 좀 합시다. 힘 빼세요. 사내 하나가 내 등 뒤에서 양팔을 꺾어 올렸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깨 관절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다른 사내는 미리 준비한 끈으로 내 발목을 묶으려 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나는 발버둥 쳤지만 70대 노파의 힘은 건장한 20대 남성들에게는 어린아이의 몸부림에 불과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다치세요. 성훈이는 뒷짐을 지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마치 남의 일인 양 혹은 더러운 오물을 치우는 청소부를 감독하는 듯한 눈빛. 저게 내 아들인가? 내가 젖을 물려 키운 내 모든 것을 바친 그 아이가 맞는가? 분노보다 더 깊은 서러움이 복받쳤다. 성훈아, 제발 이러지 마라. 엄마 무섭다. 나는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아들의 양심 한 조각이라도 붙들고 싶었다. 하지만 성훈이는 고개를 돌렸다. 미진아, 물 가져와. 진정제 먹여야겠어. 미진이가 기다렸다는 듯 물컵과 알약을 들고 왔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안 먹어. 죽어도 안 먹어. 사내 하나가 내 턱을 우악스럽게 움켜쥐어 입을 벌렸다. 억지로 벌어진 입안으로 쓴 알약이 쑤셔 박혔다. 곧이어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캑. 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례가 들렸다.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사내는 내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삼키세요. 삼켜야 편해집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차가운 알약의 느낌. 그것은 내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이었다. 됐다. 이제 눕혀. 사내들이 나를 침대에 던지듯 눕혔다. 약효는 생각보다 빨랐다. 아니, 이미 며칠간 미세하게 중독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졌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성훈이와 미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멀어져 갔다. 자기야, 짐 챙겨. 옷이랑 세면도구만 대충 넣어. 알았어. 근데 어머님 휴대전화는? 챙겨야지. 외부랑 연락 못하게 차단해달라고 요양원에 말해뒀어. 그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다. 내 휴대전화, 내 유일한 연락수단, 그리고 베개 밑에 숨겨둔 공기계. 안 돼. 그것만은. 나는 손을 뻗어 베개 밑을 더듬으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마취총을 맞은 짐승처럼 의식은 살아있는데 육체는 내 것이 아니었다. 사내들이 이동식 침대를 가져왔다. 나를 짐짝처럼 들어옮겼다. 덜컹.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나선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엘리베이터가 띵 마이너스하고 도착했다. 이대로 끝인가? 지민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졌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귀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좁은 틈 사이로 우리 집 현관문이 보였다. 평생을 쓸고 닦으며 지켜온 내 집. 내 남편의 위패가 있는, 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나의 성. 이제 다시는 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하 주차장. 어둡고 습한 냄새가 났다. 사설 앰뷸런스의 뒷문이 열리고 나는 어둠 속으로 밀어 넣어졌다. 철컹. 문이 닫혔다. 완벽한 어둠. 그리고 엔진 소리. 부르릉 마이너스. 차가 출발했다. 나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눈을 감았다. 지민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 조금만 버텨. 버틸 수 있을까? 약 기운이 뇌를 집어삼키고 있다. 기억이 흐려진다.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안 돼. 잊으면 안 돼. 성훈이, 미진이, 그 이름들을 잊으면 안 돼. 나는 혀를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고통만이 유일하게 나를 깨어있게 했다. 그때 차가 덜컹거렸다. 과속 방지턱을 넘는 걸까? 아니, 급정거다. 끼잉 마이너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 멈춰섰다. 내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안전벨트에 튕겨나갔다. 뭐야? 운전 똑바로 안 해? 조수석에 탄 성훈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앞에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서 운전기사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때였다. 쾅, 쾅, 쾅. 누군가 앰뷸런스 뒷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문 열어. 경찰입니다. 경찰? 꿈인가? 약에 취해 헛것을 듣는 건가? 하지만 이어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다. 할머니, 안에 있지. 나왔어. 지민이었다. 내 손녀, 지민이가 왔다. 희미해져 가던 의식의 불씨가 다시 확 타올랐다.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다. 성훈이가 문을 열어줄 리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린 사설 구급차예요. 환자 이송 중이라고요. 성훈이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환자? 납치 감금 현행범으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당장 문 여세요.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 아마 아파트 입구에서 막아선 모양이다. 성훈아, 이제 끝났다. 내가 짠 시나리오는 여기까지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마비된 성대를 쥐어짜 소리쳤다. 살려 줘. 내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지만 그 울림은 그 어떤 비명보다 처절했다. 뒷문이 벌컥 열렸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교복을 입은 작은 천사가 서 있었다. 할머니, 지민이가 울며 내게 달려왔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비로소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성훈이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똑똑히 봐라. 이게 내가 벌인 천륜의 대가다. 아파트 단지 입구. 앰뷸런스를 가로막은 경찰차의 경광등이 붉고 푸르게 번쩍이며 밤을 찢고 있었다. 웅성거리는 주민들 사이로 지민이가 나를 부축해 내렸다. 약 기운에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어머니 치매 환자예요. 요양원 가는 길이라고요. 성훈이가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고 있었다. 그의 말끔했던 정장은 구겨졌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그 옆에서 미진이는 얼굴을 가린 채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치매요? 신고자는 멀쩡하시다고 하던데요? 젊은 경찰관이 나를 보며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성훈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내 이름은 김영순. 1954년생. 주소는 이 아파트 101동 1204호.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성훈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금 전까지 약에 취해 늘어졌던 노인이 정확한 발음으로 신원을 밝히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거 보세요. 일시적인 거예요. 선망 증세라고요. 엄마, 왜 그래? 나 못 알아봐? 성훈이가 내게 다가오려 했다. 경찰관이 그를 제지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때 지민이가 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바로 고민형 나나였다. 경찰 아저씨,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증거예요. 지민이가 인형을 경찰관에게 내밀었다. 미진이가 비명을 질렀다. 아, 유지민, 너 미쳤어? 그거 이리 안 내놔. 미진이가 달려들었지만 지민이는 잽싸게 피했다.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인형을 받아들었다. 이게 뭡니까? 지민이는 주머니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다. 어제 내가 준비하라고 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인형의 배를 가르고 내가 숨겨둔 유선 단자를 스피커에 연결했다. 그리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빅 마이너스. 고요한 아파트 단지에 째지는 듯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모여든 주민들이 숨을 죽였다. 곧이어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확실해? 그 약, 치매 증상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 걱정 마. 원장님이 그랬어. 선망 증세랑 구분 못한다고. 성훈이와 미진이의 목소리. 아파트 단지 전체가 거대한 스피커가 된 듯 쩌렁쩌렁 울렸다.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어머, 저거 1204호 아저씨 목소리 아니야? 세상에 약을 먹여? 자기 엄마한테? 미쳤네, 미쳤어. 사람이 아니네. 성훈이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꺼? 당장 안 꺼? 이거 조작이야. 요즘 AI로 목소리 만드는 거 몰라? 그는 필사적으로 스피커를 뺏으려 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막아섰다. 가만히 계세요. 녹음기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저대로 두면 돈 다 쓰실 뿐이야. 냄새나는 노인네. 약은? 준비했지. 밥에 섞을 거야. 미진이는 주저앉아 귀를 막았다. 자신의 우아한 가면이 모성에 가득한 엄마의 이미지가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다. 지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비난이 아닌 경멸이었다. 나는 지민이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듯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비틀거리던 다리에 힘을 주었다. 성훈아.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지 않았음에도 좌중을 압도했다. 내가 말한 치매 노인이 여기 있다. 나는 품속에서 투명한 지퍼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며칠 동안 모아둔 뱉어낸 약병과 젖은 손뭉치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지민이가 챙겨준 약 성분 분석 결과지가 적힌 쪽지도 함께였다. 이게 내가 내 밥에 탄 약이냐? 성훈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화제, 소화제? 졸피뎀 성분의 수면 유도제가 소화제냐? 이걸 노인에게 과다 복용시키면 선망과 환각이 온다는 걸 전직 간호사인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나는 지퍼백을 경찰관에게 건넸다. 이 약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주세요. 그리고 제 모발 검사도 요청합니다. 경찰관은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차가운 금속성이 성훈이의 손목을 조였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S대 나온 사람이야. 이거 다 오해라고. 성훈이는 끝까지 발악했다. 그의 추한 몸부림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인간이 되는 법은 덜 배웠구나.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성훈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미진이는 이미 실신 직전이었다. 여경이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지민아, 지민아, 엄마 좀 도와줘. 미진이가 딸에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았다. 난 할머니랑 갈 거야. 그 한마디가 미진이에게는 사형 선고보다 더 아팠을 것이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짝, 짝, 짝. 한 명, 두 명. 어느새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것은 환호가 아니었다.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안도, 그리고 끔찍한 폐륜에서 살아남은 노인에 대한 위로였다. 성훈이와 미진이가 경찰차에 태워졌다. 그들이 탄 차는 아까 내가 탔던 앰뷸런스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겼다. 완벽한 승리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다. 승리의 깃발을 꽂았는데 그 땅이 불타버린 폐허 같다. 할머니, 괜찮아?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나는 지민이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차가운 달빛이 내 어깨를, 그리고 지민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비추었다. 나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갔다. 다시 내 집으로. 이제는 놈들이 없는 진짜 내 집으로. 하지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승리자가 아니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낸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어미의 얼굴이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켰다. 거실은 엉망이었다. 깨진 꽃병, 엎어진 소파 쿠션, 전쟁의 흔적.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꺼이꺼이. 통곡이 터져 나왔다. 지민이가 말없이 다가와 내 등을 쓸어주었다. 그날 밤 나는 고민형 나나를 품에 안고 지민이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악몽은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존엄을 지켰다. 그리고 내 곁에는 아직 지켜야 할, 그리고 나를 지켜준 작은 천사가 남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살아야 할 이유는 충분했다. 한 달 후, 법원 앞에는 늦가을 낙엽이 뒹굴고 있었다. 나는 지팡이 대신 선글라스를 끼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다. 판결은 예상보다 빨랐다. 존속 유기 미수, 감금치상,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훈이와 미진이는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정에서 성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독촉에 시달려 잠시 미쳤었다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미진이는 지민이를 핑계대며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다. 판사가 내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딱 한마디만 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지만 저들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법대로 해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내린 나의 판결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유난히 선명했다.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내 세상만 천지개벽을 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이 텅 비어 보였다. 성훈이와 미진이의 흔적을 모두 치워버렸다. 그들이 쓰던 가구, 옷까지, 심지어 냄새까지 싹 다 업체 불러서 폐기 처분했다. 이제 이 넓은 아파트엔 나와 지민이 둘뿐이다. 할머니 왔어? 지민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났다. 요리라곤 라면밖에 못 끓이던 녀석이 한 달 새 제법 주부태가 난다. 부모가 감옥에 간 충격이 클 텐데도 녀석은 내 앞에서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보다 더 씩씩하게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 애쓰고 있다. 그래, 우리 강아지. 학교 다녀왔어? 응. 오늘 수행평가 만점 받았어. 지민이가 비자를 그리며 웃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그늘을 나는 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내가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모른 척 해준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식이니까. 식탁에 마주 앉았다. 따뜻한 밥과 보글거리는 찌개. 한 달 전 독이 든 잡채를 먹던 그 식탁이지만 이제는 온기로 가득하다. 할머니, 나 주말에 엄마 면회. 안 가려고. 지민이가 숟가락을 멈추고 말했다. 나는 밥을 씹던 입을 멈췄다. 왜? 그냥. 아직은 용서가 안 돼. 그리고 할머니한테 미안해서 못 가겠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민이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응? 할머니 때문에 참지 마라. 보고 싶으면 가도 돼. 내 엄마잖아. 지민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중에. 내가 좀 더 어른이 되면 그때 가서 따질 거야. 왜 그랬냐고. 나한테 왜 그런 상처를 줬냐고. 그때까진 안 봐. 단단한 아이다. 나보다 낫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내 옆에는 고민형 나나가 앉아있다. 배를 갈랐던 수술 자국은 내가 삐뚤빼뚤하게 꿰매주었다. 마치 훈장처럼 보인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 속에선 여전히 트로트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드라마에선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다. 예전엔 저런 걸 보며 말세다, 말세 혀를 찾는데 겪어보니 드라마는 현실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 딩동. 문자가 왔다.
김영수님, 이응이응복지재단입니다. 기부해주신 후원금으로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이가 그토록 탐내던 그 돈. 일부는 지민이의 학비와 미래를 위해 신탁에 묶어두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기부했다. 어차피 쥐고 있어봤자 또 다른 하이에나들이 꼬일 뿐이다. 돈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된다지 않던가.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들어왔다. 가슴속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까? 다시 간호사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치매 예방센터에서 봉사라도 해볼까? 아니면 지민이랑 배낭여행이나 가볼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70세. 남들은 인생 정리할 나이라지만 나는 이제 막 내 인생의 진짜 일막을 시작한 기분이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김영순이라는 이름 석자로 사는 살. 나는 고민형 나나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 나나야. 우린 잘 싸웠다. 그리고 잘 이겼다. 저녁 노을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붉게 물들었다. 빈집이지만 더 이상 춥지 않다. 내 안의 존엄이 그리고 지민이의 사랑이 이 집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나는 선글라스를 벗어 탁자에 놓고 환하게 웃었다. 내일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나 좀 볶아볼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억센 뽀글머리로. 아무도 다시는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듯 음악이 흐르며. 나레이션.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